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국회 입법권을 좀 존중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정신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완벽한 법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또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없도록 또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10월 2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2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제도라는 것이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의 이런 허점들을 파고드는 그런 피해 사례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저희 진영 안에서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이번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게시물에 지옥에 나가라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회피형 대통령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대를 걸었죠.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이 관련된 법안을 좀 제2요건을 발동을 하셔서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치고 지적되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단순히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도 왔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와 지도부는 이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무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의 비대화, 이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2달 있으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국민들에게 그 많은 위험이 노출되는 그것이 노출되기 전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의껏 더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이 김진주 씨가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을 향해서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종호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이렇게 맞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글쎄요, 어떻게 사건의 피해자를 부른 자리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두 분 생각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서범수 의원 그 말도 그렇지만 그걸 받아치는 진종호 의원,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아무도 그 순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이민찬 대변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현장에서 달려가서 그런 발언들은 바로 정정하라.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말 이 피해자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이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 거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서 피해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피해자께서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저희 여당도 충분히 그분이 이해할 만큼 공감할 만큼 받아내지 못한 죄송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걸 얘기를 듣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슈를 지금 흐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께서도 입장을 내서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일단 사과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 쟁점에 집중해달라. 글쎄요, 국회의원들의 생각 없는 말로 토론회의 진정성이 좀 많이 묻히게 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정말 참담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국민들 여러분께 보안수 사건의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이 정말 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언 하나가 결국 본질을 흐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본질의적인 문제를 알리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사과 하나로 끝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뜨거운 이슈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역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특히나 서울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부안이 나온 겁니다. 예. 이제 11월 말까지 거의 12월 초에 통과되는 예산안을 앞두고 그때까지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 본인이 제안했던 세제 개편안과 조금 방향이 다르다. 나는 이거 11월 말까지 최대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죠? 저는 22년 대통령 후보 경선 그 본선 토론회가 떠올랐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그 종부세 얼마나 내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한 몇백만 원 내나요? 그랬는데 92만 원이었거든요.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92만 원 내는 게 무슨 세금 폭탄이냐. 그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그냥 세금 폭탄 프레임만 갖고 지금 여당의 이런 뭔가 이 형평성,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좀 비판만 하고 있는데 저는 11월까지 치열한 토론, 국회에 들어오실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와서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대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야당의 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민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늘 이 부동산 문제로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선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살 수 있죠?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부자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 집에 살지 않고 내가 잠시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 내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집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까운 부동산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전화 5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준 거 저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거 세입자에게 말려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3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집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값 폭등할 수밖에 없고 월세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가 주택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 정작 필요한 이 서민들의 주택 이 필요성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집값을 올리면 그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장 논리는 외면한 채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런 정치적으로 이 세금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세법 개정안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성 부대변인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도록 이 안을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굳건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대국민 토론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보면 그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면 뭐 비거주하는 사람들, 개인적 사유, 뭐 전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주로 인정해주기로 다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방에 있는 주택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데 그런 다주택자들에게도 왜 중과세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무조건적인 주택 수로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 가액하러 하는 것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중심이 돼서 굳건하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높인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세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만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11월 말까지 있는 토론 과정 속에서도 야당이 정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현명한 대안을 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금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만 주장만 한다면 바뀌지 않겠죠. 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현명한 대안 좀 어떤 게 있다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요, 초고가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왜 집중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초고가 주택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지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임차인을 내쫓는 정책을 펼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초고가 주택에도 수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감당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금을 올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집들에게 세금을 올리면 결국 그 세금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그 교훈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을 빠르게 공급 대책을 먼저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 매수 예정된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을 하고 포모 현상, 그러니까 서둘러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실수요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대출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정상화해야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초고가 주택에 왜 세금을 과세를 강화하냐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양당 상황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1, 2위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뭐 서로 윤리위 제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석, 친청으로 나뉘어서 거센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최민희 후보와 김영호 후보 사이에 뭐 박진애, 일배문안에 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 상태면 당 깨지거나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일침을 놓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분들 뭐 계파 가리지 않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진행한다면 8.17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지 간에 당이 분열되고 쪼개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달리고 계신 분이 최민희 후보 1등이시니까 제가 좀 비판을 드리면 1등 후보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서로 다른 후보, 다른 계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평가가 다르니까요. 근데 최민희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박쥐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공개가 된 거냐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른 후보자가 연설할 때 보고 있는 장면들이 다 찍혀서 다 올라와요. 근데 김영호 후보가 얘기할 때 박쥐라고 입모양을 얘기하는 게 나오고 또 다른 후보가 얘기할 때 뭐 거짓말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과 다른 계파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다 악수하는데 그 후보만 패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1등 후보로서의 좀 품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자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내 너무 가열되는 상황에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당내 복잡한 상황 속에 대여 공세로 한데 뭉친 모양새입니다. 지금 선관위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주진호 의원은 쌍둥이 투표구 등 총선, 대선 관련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특검이 점차 확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참정권 침해 문제, 이 투표율 조작 이런 경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개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참정권 침해 특검을 축소하기 위해 특검의 대상은 지방선거에 국한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민의힘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들여다 보니까 이런 투표율 조작 문제가 지난해 대선에도 있었고 2년 전 총선 때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죠. 아니 투표율 조작이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까? 왜 이렇게 호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국민은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이 투표율을 조작할 정도로 서버 관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노정되고 있는데 과연 모든 게 다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과연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이 특검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방선거의 어떤 참정권 침해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선, 총선까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단순히 이게 특정 선거구의 특정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내려서 투표를 조작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성 부대변인의 의견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뭔가 이런 특검의 권한이나 내용들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부 과거 선거까지 들여다보자는 건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걸 막 재검표하자. 근데 지금 이 6.3 재방선거 때도 지금 재검표가 몇 군데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막상 재검표를 해봐도 정말 한두 표의 차이만 발생합니다. 저는 정말 포인트 핀셋으로 몇 개를 찝어서 그것만 재검표하자라는 주장들은 정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이걸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 선에서 대신 국민의 의구심을 최대한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선까지 좀 최대한 합의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